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조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던 코인들, 그리고 정작 주제는요. 이것도 지나면 다 추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월 27일자 이런 뉴스도 떴습니다. 온체인 부동산 대출 시장이 열린다. 코담대 시장이 개화됐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담보로 대출을 해서 뭘 살 수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실제로 콘도를 살 수 있다라고 하죠. 담보로 쓰이는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이거 부동산의 미래다. 쉽게 말하면 자산 토큰화 RWA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뉴스를 보시고도 하와이에서 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투자라는 건요,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서울 강남 아파트로 치면 그쪽이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거기에가 그게 강남이 안 오른다가 아니고요. 미래를 보고 미리 오를성 싶은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미리 베팅을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게 투자다. 쉽지 않지만 성공 투자하는 것을 아주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누가 미래를 보냐는 거죠. 이것은 통찰력의 영역입니다. 통찰력은 그 지식만 많다고 해서 실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륜을 쌓고 실패를 극복해 나가면서 통찰력이 그냥 이제 그 눈에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통찰력만 있으면 됩니까? 배짱이 있어야죠. 남들 다 도망칠 때 사기다, 탈출이 지능순이다 할 때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배짱만 있으면 됩니까?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금은요, 이제 가장 이제 그 간편한 방법이 대출입니다. 근데 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4년, 5년간 성실하게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해서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것도 투자의 엄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샀다고 치겠습니다. 바로 오릅니까? 딥시크가 이번엔 세상을 강타했고 언제는 리플이 소송에 걸렸었고 코땡땡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가 됐고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고 기억하시죠? 인내까지도 갖추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쉬우면 제가 여기서 방송을 아마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세금 폭탄에 직면했다. 트럼프가 도와줄까? 제가 보니까요. 가격이 안 좋을 때 또 하나의 퍼드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하나씩 누군가 저는 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게요. 지금은 미국에서 3년 동안 연평균 소득이 10억 달러 이상, 우리 한화로 치면 1.4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들에게만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부유세처럼 그러니까 부자들만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 뱅가드, JP 모건, 스테이트 스트리트, 월가의 쟁쟁한 전통 금융기관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저는 해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프레임 작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 바이든 대통령 전이죠.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 공공의 적으로 만드네요. 그리고 누가 그러면 영웅이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 트럼프, 리플, A16G 친코인 인사들은 하나같이 환영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코인의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조금 조정이 오래 간다라고 하면요. 믿었던 신자들도 또 다시 불신자로 돌변하는 게 투자의 세상입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디뱅킹 청문회 증인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디뱅킹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을 예전에 죽였다.
특히 2023년 미국의 은행들 위기가 있었죠. 그때 파산했던 은행들이 다 친코인 은행이었다.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은행의 계좌를 이렇게 열어줬던 그런 은행들이 다 저세상으로 갔었죠. 이것을 초크 포인트 2.0 또는 디뱅킹 비슷한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해설을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망한 신규 산업 코인이잖아요. 그게 크립토입니다. 그 산업을 철저하게 파괴를 해놓고 장악이 끝난 거예요. 지난 22년, 23년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JP 모건 어쩌고 저쩌고들이 다 장악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수순이 올까요? 그때 비교해서 이미 비트코인은 저세상 가 있잖아요. 그때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코인 가격들을 띄우겠죠. 아직은 알트코인은 그 순서가 안 왔던 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뒤쪽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공부나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은 기분은 찝찝해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근에 딥시크 사태요. 이제는 참 창의적으로 갖다 붙이네. 또 저러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경우입니다. 자, 외신, 영국에서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우리 돈으로 치면 9억 원을 갖다가 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안 좋을 때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9조 원을 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라는 내부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매각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말장난 같지만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속마음으로 웃기고 있네. 진짜 고마해라. 뭐 이전 제 이제 속마음이고요. 그들 이제 전통 금융 이제 이 시장을 장악을 했고 비트코인을 더 그냥 경쟁적으로 매수하고 이더리움도 지금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야 좋은 말로 할 때 쌀 때 좀 팔고 떠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는 알트코인만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비트도 이더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뭐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비트가 올라야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내가 들고 있는 코인도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전 미국의 SEC 위원장이 됐죠. 게리 갠슬러가 조금 이런 거 보면 얄밉긴 합니다. MIT 명문대죠. 복귀를 해서 교수로 다시 한번 취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2018년과 19년 MIT 대학에서 블록체인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첫날에 잘라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명문대에 다시 이렇게 임용이 되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될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2009년에서 2014년 게리 갠슬러는요. SEC 이전에 CFTC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물거래위원회죠. 여기에서 위원장을 했을 때 누구한테 로비를 받았냐? 골드만삭스에게 로비를 아주 많이 받았고요. 골드만삭스가 그때 당시는 블랙락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뭐 정부 그 인사들 저기 월가 있는 서로 뭐 낙하산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게리 갠슬러의 취업 이제 여기 위원장 끝나시고 또 좋은 자리 하나 드려야죠. 그 다음에 연금도 2개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고 좀 적적하시죠. 제가 연금까지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하면 강연료도 꽤나 짭짤하게 챙겼다라고 합니다. 21년에서 24년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을 했었죠. 이번에는 선물이 누구로부터 올 것으로 추정하냐? 블랙락, JP 모건 뭐 이런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특히 이제 CFTC 위원장에서 끝으로 정계를 은퇴를 했다면 게리 갠슬러가 만약에 그때 공직에서 물러났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언제 밝혀졌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위 장관직 놓고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간 있었던 재무 내역들, 뭐 어디서 로비 받았던 게 싹 다 밝혀졌거든요. 이것도 영문 기사를 끝까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때 걸린 겁니다. 자, 나스닥 상장 에너지 솔루션 기업 누비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뭐 이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최대 30%의 잉여 현금을 비트로 사겠다. 재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요. 뭐 비트코인 내가 알겠어. 근데 알트는 진짜 망했다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아마 있을 거라고 아마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슷한 느낌이 언제였나 봤더니 최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5일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날 제가 그때 바이 더 딥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부정적이었던 어두웠던 과거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도 좀 매수를 했었고요. 제가 이때입니다. 이 빨간색 작년 11월 4일이죠.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뭐 AI 관련 뭐 레이어 1입니다. 이 친구의 가격이 5,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사면서도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7,000원 가격, 뭐 물론 5,000원까지 가면 좋지만 뭐 거기까지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7,000원 언더로 떨어지면서 뭐 계속 뭐 좀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2024년 11월 5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특히 뭐 헤데라, 알고랜드, 리플, 스텔라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2월이 되면서 이 코인 시장 알트코인도 폭등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제가 뭐 그 정확한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2월에 오르든 3월에 오르든 4월에 오르든 오르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뭐 조금 뭐 쉬어갔다 갈 수도 있고 그냥 좀 오래 조정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크게 오를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차피 답정 너예요. 나중에 오를 거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뻔히 아니까 차근 뭐 사실 뭐 별 관계는 없어요. 뭐 여기서 좀 더 조정이 되면 뭐 현금이 없을 땐 조금 슬프겠죠.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도지코인은 좀 있었는데 시바이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담아봤고 인터넷 컴퓨터 뭐 그리고 이뮤터블 X 뭐 이런 코인도 제가 샀던 코인 그 가격에 비해서 뭐 굉장히 저평가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조금 소액 추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11월 초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61%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 도미넌스가 한 54%까지 떨어졌어요. 요 지금 검정색 화살표 보이십니까? 요만큼 떨어졌는데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겁니다. 알트코인이 폭등을 했었죠. 최근에 다시 59.4%까지 도미넌스가 올라옵니다. 예전에 21년 초반, 그 다음 17년 초반에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하는 거죠. 이때 예외 없이 상승장, 알트 불장, 알트 시즌이 찾아왔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최고점이었던 게 뭐 우연일 수는 있어요. 17년 초였고요. 21년 초 그리고 25년 초입니다. 저는 17년, 21년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상승이 그래서 올해 상반기 빠르면 1분기 내에 2월달, 3월달 얘기하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난 22년, 23년 그리고 24년까지 3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뭐 계속 올랐죠. 비트코인만 올랐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좀 터덕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올라가면 약간 이제 과장하면 전 반흥분 상태입니다. 왜냐? 그간 제가 사고 싶었던 우량 알트코인들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샀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샀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항상 기분이 좋고 제가 사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주고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샀는데 떨어지고 바닥이다 싶어서 걸어놨는데 또 사지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고 항상 살 때는 찝찝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뭐 앞으로 이렇게 1년 내내 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폭락했다.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도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그냥 날아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팔 때도 그러면 그럴 거라는 거죠. 찝찝하지 않았다. 팔 때.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매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바닥과 꼭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빈 후드 대표가 미국의 초기 스타트업 자본 토큰화를 위해서 투자법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규제 기관들이 어떤 새로운 초기 스타트업 이 친구들이 자본 토큰화 예전처럼 전통 방식의 주식 투자, 지분 투자 말고 토큰을 통해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된다. 예전엔 같으면 이제 투자를 순자산, 그러니까 부자들만 혹은 기업들만 투자를 초기 스타트업에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적격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가 상위 20%에 집중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인도 코인으로,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부의 카르텔이 있어요. 전통 금융 작업을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전 세계에 신규 자산,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금, 현물 ETF 이런 게 있으면요. 처음부터 일반인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인도 그런 거예요. 적격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거나 연소득이 20만 달러가 넘어가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제 이유가 재밌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위험을 내가 잃어도 내가 잃지. 그러니까 지들이 뭔데 정부 기관들이 우리를 신경 쓴답시고 투자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싱가포르, 홍콩, 유럽, 선진국은 하나같이 이런 방식이 지금 다 수백 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로빈 훗의 대표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일반인들도 토큰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이미 올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을 이제 일반인들도 다 살 수, 뭐 ETF를 통해서는 살 수 있죠. 근데 초기 스타트업도 알고 보면 IPO를 하시기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가 실은 허용이 지금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멋들어진 말인데 초기에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지금 뭐 코인베이스, 뭐 리플, 뭐 AI의 뭐 오픈 AI 이런 초기 기업들 물론 상장이 아직 안 된 회사들도 있죠. 초기에 지분을 왕창 다 가져가고 지들이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이거 뭐 IPO처럼 이제 토큰을 미리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자라는 얘기는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코인 가격, 시가총액을 올려주는 역할을 니들이 좀 이제 담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 실은 이런 얘기예요. 투자가 그래서 불공평할 수 있고요. 어려운 겁니다. 솔라나 ETF 관련 뭐 누군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뭐 미국의 자산 운용사 큰 회사입니다. 도지코인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블랙락이 투자를 했던 서클, USDC 여기 이제 15차선, 16차선 그 코인들 이외에도 우량 알트코인이 뭐가 있냐? 크게 보면 저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도 이제는 우량 코인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도지는 뭐 말할 게 없죠. 일론 머스크, 뭐 정부 효율성 부서 이름이 도지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22년 뭐 11월이었습니까? 한참 옛날, 한참 가격이 안 좋았을 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시바이누에게 초청을 했죠. 너희들 통해서 나중에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싶어. 시바이누만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들의 속셈, 패드를 이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고 매수를 하시면요.
사실상 저가 매수는 어려울 거고 남들이 큰 돈을 벌어가는 것을 지원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여쭤보신 경우가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라고 치면요. 구글 창에 시바이누라고 영어로 쳐보십시오. 그 코인이라고 치면 관련된 영상, 기사,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서들이 많이 나오겠죠. 다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어를 그래도 했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대부분 영어였고 지금도 실은 그렇습니다. 자, 터틀 캐피털에서 2X 밈코인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근데 지금 BNB, 이 바이낸스 코인 같은데요. 이거 철자가 잘못됐었다. 그래서 다시 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뭐 밈코인이라고 하지만 XRP, 솔라나, 트럼프, 라이트코인, 멜라니아 코인, 봉크 코인, BNB, 카르다노, 체인링크, 폴카닷 이것들 가격에 그러니까 수익률의 2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 ETF가 지금 누군가 신청을 한 겁니다. 뭐 스펠링이 틀렸다, 신청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다 소음에 불과하고요. 빅픽처는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까? 월가는 탐욕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코인은 그들에게 돈을 버는 수단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을 현물을 기반으로 수많은 종류의 파생 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파생 상품이 장사가 잘 되려면 실물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왜 발생했습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 잘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로 뭐 올라가는 상품, 그 대출 상품, 뭐 이제 일반인들은 섞어서 파는 뭐 악성 채권들 다 뭉쳐다가 뭐 CDO다 뭐다 일반인들 이해도 못하는 게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파생 상품 장사를 잘 하려면 실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격 떨어지면 정말 그 눈길을 줄까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가격을 펌핑을 시킬 겁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지난 수백 년간 계속 써왔습니다. 자, 리플의 CEO가 트럼프와 지금 XRP의 미국 전략적 준비 자산 도입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리플을 더 엄청나게 그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우리 비트코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야. 준비금은 다양화될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 뭐 비트코인이다, 리플이다. 여기에 다른 어떤 알트를 집어넣자 말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뭐냐? 우리들이 그쪽에 온갖 신경을 다 쓰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좌절되면 우리는 또 시장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리플 XRP는 전략 자산이 되든 안 되든 십수년 전부터 이미 그들의 큰 손들에 의해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 이제 화폐입니다. 정확히는 CBDC를 연결해주는 이제 커런시죠. 리플이 4년간 소송을 했더니 그렇게 욕을 하시고 또 전략적 준비 자산 이게 만약에 또 좌절이 됐다 이러면 또 누군가 떠나가겠죠. 왜냐?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만 전략 자산 되면 어떡해?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제가 리플 사자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릭스라고 있죠. 뭐 러시아, 인도, 저기 중국 그 이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거의 20개국이 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미 연맹이라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홀세일 CBDC는 도매형 CBDC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 카페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국가들 간에 무역을 할 때 그때 쓰는 게 도매형 CBDC죠. 보시면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이쪽에 있는 은행들이 이미 지금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까? 리플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자, 리플의 전성기는요. 실은 ETF 승인 뭐 훌륭하죠. IPO요. 그때 우리가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될 순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전성기는 전 세계 CBDC의 사용이
활성화되는 시점일 거라고 거의 한 2년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CBDC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상 XRP고 스텔라 루멘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 입장에서 보시면 XRP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역 대금으로 쓴답니다. 이걸 가지고 국가들 간에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쓴다. CBDC. 그러니까 이제 환전소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지금은 이제 종이돈으로 하지만 XRP를 쓰면 뭐 말도 못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하겠죠. 매수를 지금 하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리플을 한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코인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냐? 믿음이, 그러니까 남들 다 막 욕하면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계속 추매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게 이제 믿음의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한 명은 미국의 은행들이 조만간 리플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웰스파고, 이런 대형 은행들은 사실상 리플을 오랫동안 그 용비어천가 리플은 최고다 얘기는 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여서 실제로 쓰는 것을 쓰고 싶지만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조만간 눈치 보지 않고 XRP 대량 채택하겠죠. 외신에서는 X,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터에서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 직접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X, 여기 이제 트위터잖아요. 트위터도 비자 카드도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쓰고 있는 코인들도 결국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고속도로, 그 망이 뭐다? 그게 뭐 그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그리고 XRP도 되는 거예요. 이미 리플, XRP는 40개국 300개 금융회사, 주로 은행들과 제휴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네임밸류 있는 대형 은행들은 이제 영국계는 있어요. 뭐 HSBC다 예전부터 했지만 미국 쪽이 아직 눈치 보고 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이미 쓰고는 있지만 대놓고 지금 말은 하진 못하는 상황이죠. 시장은요, 지금 뭐 XRP 그냥 무턱대고 사면 무지한 자 혹은 탐욕에 찌든 자를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 저쪽 러시아, 저 이스라엘, 뭐 다른 나라 얘기하니까 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전쟁. 중국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하는 게 아니고. 대만과 전쟁을 하다가 막 핵폭탄을 뭐 날렸다. 이럴 때도 믿음이 있으면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 코인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코인은 저는 솔직히 많지 않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라울팔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라울팔이 뭐 여행을 가고 있다. 지금 뭐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내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이십니까? It is all noise랍니다. 다 소음에 불과하다. 좀 진정하고 좀 이렇게 바람 좀 쐬시고 이제 바이더 FT입니다. 이제 뭐 바닥에 조금 뭐 돈이 있으면 좀 사시고 제발 이 기회를 망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만 바꿔봤습니다. 다 소음인데요. 다 그럴듯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 뭐 그 딥시크인가 뭐 거기 솔깃하잖아요. 뭐 비용이 뭐 10분의 1에 불과할 것이고 미국의 뭐 저기 오픈 IA부터 엔비디아 칩 걔네들 다 이제 너무 거품이고 글쎄요. 저는 그래서요. 성공은 결국에는 소수다. 적으면 2%, 많으면 5%가 될 것이다. 이것도 지나면 추억이 되겠죠. 지금 이제 설 연휴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설 연휴 가족분들과 잘 마무리하시고요. 일상에 복귀는 하기 싫지만 또 마지막까지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